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기출문제 8번부터 11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의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거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네. 데이터의 정확성을 갖추는데 어떤 것이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네,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결측치와 이상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설명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그 정확성을 갖게 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의 정확성을 여기에 문제가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결측치와 이상치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자, 결측치라는 것은 데이터에서 그 어떤 데이터 값이 생략되어 있다, 누락되어 있다 라는 거래요. 자,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다른 값을 결측치로 채우는 것이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렇게 데이터 값이 빠져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래요? 대체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거?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거. 대신한다는 얘기겠죠? 자, 이때 이 다른 값에는 결측치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인데 그 대체하는 값으로 무엇이 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것을 사용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앙값은 자, 지금 평균은 우리가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지 중앙값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네요. 자,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을 말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때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 자, 지금 중앙값을 설명하면서 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 경우 순위를 매겨서 중앙값을 찾는다. 그 다음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자, 이제 다른 얘기죠. 자, 두 번째 경우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또 최빈값은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구분을 지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어떤 얘기? 중앙값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최빈값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이 대체되는 다른 값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네, 평균이 있고 그 다음 중앙값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빈값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평균을 구하는 거는 다 알고 있죠. 모두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만큼 나누는 거였고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은 크기 순으로 정렬한다. 크기 순으로 네, 이때 같은 크기가 같은 것이 있을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이 경우에도 순위를 매긴다. 두 번째,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 이 경우에 중앙 두 값을 평균을 매긴다.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된다. 그래서 중앙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가 어떤 값이 1, 2, 1, 1, 2, 3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중앙값은 이걸 크기 순으로 정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 그러면 순서대로 1, 1, 1, 2, 2, 3 이렇게 정렬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중앙값을 구하면 된대요. 자, 그런데 지금 우선 크기가 동일한 게 여러 개죠. 그러면 여기에도 다 순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중앙에 있는 값이 되어야 되는, 중앙에 있는 값을 구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이때 지금 여기서 짝수죠. 그럼 짝수인 경우에 어떻게 한다? 데이터의 개수가 중앙에 있는 이 두 개를 이거의 평균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1과 2의 평균은 1.5겠죠. 그래서 여기에 중앙값은 1.5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의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3 더하기 다 더하면 3, 5, 7, 10 10이고 숫자가 1, 2, 3, 4, 5, 6 6개니까 1.6 정도, 약 1.6 정도가 되겠죠. 자, 최빈값은 최빈값은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말한대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나온 거는 1이니까 1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1. 자,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을 하고요. 그리고 직역과 같이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빈값을 결칙치로 대치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균으로 하는 경우는 연속적인 수치. 자, 그 다음에 중앙값은 석차 순위가 있는 값. 그 다음에 최빈값은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 값이 문자인 경우 주로 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상치는 자, 이제 내용이 전환되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상치로 들어가서 설명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서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을 말한대요. 이상치라는 것은 다른 값과 비교해서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서 주로 생긴다.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에서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뭐겠어요? 이 이상치를 말하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경우 그때 대표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내용 정리해 보면 이상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그리고 발생 원인은 주로 측정 오류에 의해서 생긴다. 네, 근데 주로 측정 오류이고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에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프로 선수의 다들 1억, 1억, 2억, 3억, 2억 이렇게 받는 경우에 누구만 50억을 받는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사람만 이상치가 된다. 이런 뜻인 거죠.
네, 이럴 때는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이용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대표값이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을 이용한대요. 자, 그러면 중앙값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기억이니까 문제랑 연관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우선은 만약에 이 경우 평균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약 9억 8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표값으로 낼 때 중앙값을 구하면 얼마가 되죠? 네. 자, 순서대로 하면 1, 1, 2, 2, 3, 50이었죠? 자, 이렇게 순위를 매겼을 때 이게 6개잖아요. 1, 2, 3, 4, 5, 6. 여기에서 중간값은 2, 2개. 동일하니까 평균은 2요. 자, 평균 2요. 자, 여기에서 어떤 게 좀 더 이 특징을,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죠? 대부분의 선수들이 받는 연봉이 9억에 가깝나요? 2억에 가깝나요? 네, 2억에 가깝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50억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9억으로 칠 수도 있고 영향을 줄일 수 있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위 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원값의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네, 지금 이 얘기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중간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아니죠. 여기에도 분명히 제가 순위를 줬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가운데 있는 걸 찾은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많아지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네,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가 많아진다 라는 말은 이 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구하기가 어렵고 쉽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여기서는 이 유달리 크고 작은 값 때문에 왜곡되는 게 문제였어요. 구하기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복잡하다. 이것도 뭐보다 복잡하다.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곡을 덜 받는 값을, 대표하는 값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다음,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큰 반면, 네, 이 설명은 맞죠. 데이터에 포함은 되지 않을 수 있죠. 중간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데이터에 포함된 값일 수도 있지만 평균을 낼 경우에 서로 아까 전에 1.5 이렇게 나온 것처럼 포함되지 않은 값일 수도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그러면 뒷부분 마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아까 전에 그 정상적인 데이터 중에서도 이상치가 있는 경우를 말했는데 이번에는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여기에서도 나타난대요. 자,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이 직선을 뭐라고 한다? 직선 L이라고 한다. 근데 이 직선 L로부터, 그러니까 즉 데이터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점, 이 점들이 이상치이다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첫 번째 거를 지금 이 정상적인 데이터에서도 이상치가 나타나는 예와 이번에는 이상치를 포함하는 그 평면 좌표, 평면에 있는 데이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점, 여기에 대부분의 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면 드러나는 이 데이터의 가상의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한대요. 자, 근데 이때 이 직선을
얘는 데이터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직선입니다.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몇 개의 점이 있을 수 있대요. 이런 점들이.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네, 이런 게 이게 이상치에 해당한다. 자,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자, 이번에는 이 직선 L이 가상의 직선이라고 했는데 이걸 찾는 방법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하나인 A 기법. 자, 지금 이제 방법을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문제에 10번에서 비기법이 나왔잖아요. 얘랑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과정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A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자, A 기법은 이 무작위로 점을 골라서 정상치 집합으로 먼저 가정을 한대요. 자, 첫 번째 두 점을 임의로 선정해서 얘는 정상치일 거야 라고 가정한대요. 그리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서, 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고른대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 한번 이상치를 한번 또 골라볼까요? 이 점이랑 이 점을 골라보겠습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긋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3. 자, 그러면 이때 이 후보 직선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두 점을 지난 후보 직선과 나머지 점들과의 거리를 구한대요. 자, 여기 보면 네, 나머지 직선 이렇게 여기 이런 선의 거리를 구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임의로 이것도 그 허용 범위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범위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안에 들면 정상치다라고 미리 해놓고, 자, 네,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군에 넣는다. 자, 지금 직선과 후보 직선과 나머지 점과의 거리, 이거를 구하고 이것을 허용 범위 이내인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점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네요. 자, 5개.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그 점의 개수가 최소 몇 개는 넘어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 놓은대요. 그게 문턱값인데, 자, 제가 문턱값을 한 7개라고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점은 문턱값에 비해서 작죠. 그러면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니까 이거는 삭제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점 한번 그어 볼게요. 근데 이 점과 이 점을 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똑같이 얘도 요만큼 이렇게 그었을 때 점의 개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 6, 7, 8. 자, 8개다. 그러니까 5개였고 8개다. 그러면 이거는 문턱값보다 큰 거죠.
그러면 이 선은 지금 방금 이 선은 A라고 해볼게요. 자, 아까 A선은 5개여서 사라졌는데 지금 B선을 그은 거는 지금 어떻게 됐죠? 8개라서 얘는 후보 직선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군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가 있다는 거,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로 들어가고 얘는 제외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그어서 이게 여러 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멀어서 제외된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자, 그 다음 반복해서 이거를 반복해서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자, 이제는 이 남은 것 중에 그 개수를 구해서 뭐 8, 9, 10 이렇게 개수가 어떤 게 제일 많은지, 뭐 7개였으니까 7개부터 가장 많은 게 있으면 이것이 바로 최대인 거. 이게 직선 L로 선정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왜 그럴까요? 네, 이상치가 있어도 이 대표하는 걸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지금 이렇게 제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글을 다 봤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부분 여기를 집중적으로 봤으니까 이거랑 관련된 거를 한번 볼까요? 10번 문제를 먼저 풀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헷갈리기 전에. 자, 니은과 관련하여 윗글 A 기법과 B 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을 L을 찾는 B 기법을 가정해보자. 자, 이번에는 이건 아까 A 기법이었는데 이번에는 B 기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자, 직선을 먼저 긋고 모든 점에서 각각 각 후보의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해서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여기에서 선을 먼저 많이 긋는데, 뭐 이렇게 많이 긋는데요. 네, 이런 다음에 얘네들 이상치도 있어야 되겠죠? 이상치는 이쯤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찾은 직선 L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점들 간의 거리를 본다는 거예요. 얘랑 얘는 어떻고 얘랑 얘는 길고 이런 걸 다 재본대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직선 L을 가장 가까운 거를 모든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이상치하고의 거리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는 문제가 생긴다. 자, 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선을 긋고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하고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 자, 이 말은 최적의 직선이 이렇게 이거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 이상치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과의 거리도 반영이 돼서 어떻게 된다? 이 사이에 있는 게 L이 된다. 이게 최적이었는데 사실은 L이 선택된다 라는 말이 지금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 1번 A 기법과 B 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했나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A 기법은 임의의 두 점을 지나는 선이었고요. 그 다음 B 기법은 그냥 직선을 긋는다고 했어요. 어떤 많은 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라 그냥 선을 임의로 여러 개를 그어 놓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이라고 하는 설명이 틀렸죠. 그 다음 2번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B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자, A 기법은 이성치를 제외한 다음에 후보 직선을 가정하나요? 여기에서 후보 직선을 그을 때 이상치 가정하는 과정이 있었나요?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있었나요? 없었죠. 땡. 이상치 어디서 제외되죠? 이상치를 지나는 거라면 네, 이 문턱값을 지날 때 이 얘네들 근처에는 점들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 아마 제외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B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네, 없는 거 맞죠? 자, 3번.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B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자, 우선 B부터 보면 B기법은 대부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상치와 최적의 직선 사이를 지나게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상치를 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근데 지금 되게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다고. 지날 수도 있지만 꼭 반드시 지나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땡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사이를 지나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A기법에서도 이걸 살펴보면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지나지 않을 경우가 많죠. 이 문턱값에서 이상치를 지나는 거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를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거를 여기서도 표현해 보시면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역시 이상치를 지나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그 이상치가 여러 개인 경우에 그 근처를 지나는 것도 정상치로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도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4번 A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B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네, 지금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인가요? 아니죠. 그 허용 범위 이내의 점의 개수를 말하는 거였죠. 땡이고요. 그 다음 B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 B기법에서는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도 역시 포함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직선과 이상치 사이를 지날 가능성이 높다. 위치한 직선 선택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좀 틀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도 있고 네,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서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다. 네, 후보 직선 긋는 것까지는 가정하는 거에서는 가능하죠. 맞는 설명. B기법에서는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네, 후보 직선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으니까 지날 수 있겠죠. 맞는 말입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볼게요.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데이터의 수치가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최빈값. 네, 이거는 문자인 경우 수치가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맞는 말이고요.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자, 네, 데이터의 수치가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표값을 정한다고 했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의 특징 하나의 특징 수치로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 이 말 자체가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나타내려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 얘기잖아요.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것은 아니다. 맞는 설명이죠. 자, 3번.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아까 전에 정상적인 데이터에서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상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이상치가 존재할 수 있어요.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을 결측치를 대출할 수 있다. 네.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순위를 매겨서 중앙값을 만들고 대체시킬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5번.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하는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네, 지금 측정하는 측정 오류로 생길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상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값에 비해서 유달리 크고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값들은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상치가 아닌 값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닐 수 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상치를 측정하는 거는 측정 오류냐 발생 원인이 뭐냐 이게 아니라 다른 값들과의 비교한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우리가 3번, 8번, 그 다음 9번, 10번, 10번의 정답은 5번이었죠. 네, 다 찾았고 마지막으로 네, 11번 답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아까 문제 풀면서 바로바로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흐름이 끊길까봐 네, 따로 뺐습니다.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드러낸다, 보여준다 이런 표현인데, 보여준다, 표현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형성한다는 건 데이터를 아예 만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특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 만든다라는 다른 말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 B, 데이터 값이 빠져있다, 누락되어 있다 바로 나오죠. 우리 말하면서도. 네, 2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3번 C 부분, 오류 등에 의해서 주로 생긴다,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도래한다, 발생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죠. 네, 이거는 틀렸습니다. 네, 이 도래한다라는 말은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온다, 드디어 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과는 좀 맞지가 않죠. 기다리고 있던 게 드디어 왔다, 도착했다, 그 시기가 왔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투과하다, 이건 뚫고 지나가는 거를 말하는데 여기에 두 점을 지나는, 두 점을 거치는 이런 뜻이잖아. 투과는 그 점을 뚫고 지나가는 건데 이 두 점을 서로 이어서 지나가는 걸 말하는 거니까 뭐 관통하다 뭐 이런 말이 낫겠죠. 투과한다는 말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점을 관통하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게 소원하요. 이거는 소원하다, 거리가 멀 때 쓰이는 말인데 어떤 거리가 멀 때냐, 약간 사이가 멀어지다, 우리 친구랑 나랑 둘이 좀 소원해졌어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심리적으로 이런 관계에서 소원하다고 쓰는 건데 이건 물리적인 거니까 맞지 않겠죠. 답은 2번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